20일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진다. 마테효과 로버트 킹 머틴 1910년에서 2003년 미국의 사회학자 과학사회학 발달에 큰 업적을 남겼다. 마테 효과와 예언의 자기 성취 등 오늘날 널리 이용되는 이론들을 제안했다.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그런 아이로 기를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모든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서 세상에는 이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이 흘러넘친다. 가령 임신 중에는 철분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거나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DHA가 뇌의 발육에 효과가 좋다거나 하는 등 난무하는 정보들 때문에 많은 사람, 특히 여성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실은 대부분이 실천하고 있지 않지만 확실히 아이의 성적이나 운동 능력이 높아지는 출산법이 있다. 바로 4월에 아이를 낳는 것이다. 이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일본의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선수 중에는 통계적인 분포도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4월과 5월에 태어난 선수들이 많다. 구체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 12개의 구단에 등록된 선수 809명, 외국인 선수 제외 가운데 4월에서 6월생 선수가 248명으로 전체의 약 31%, 1월에서 3월생은 131명으로 약 16%다. 축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제1 리그의 18개 팀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454명이 태어난 달을 살펴보면 4월에서 6월생은 149명으로 전체의 약 33%, 1월에서 3월생은 71명으로 4월에서 6월생의 약 절반인 16%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 통계상 탄생월에 따른 인구수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니 월별 탄생률은 8.3%, 분기별로는 평균 25% 정도다. 따라서 프로야구와 제1리그 모두 4월에서 6월생인 선수가 31에서 33%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확실히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운동 말고 공부 측면에서는 어떨까? 공부 역시 통계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 중에 4월에서 6월생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당시 히토스바시 대학교의 가와구치 다이지 부교수가 국제학력 테스트의 결과를 분석해보니 약 4월에서 6월생의 학력이 다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높았다. 가와구치 교수에 의하면 약 9,500여 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약 5천여 명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수학과 이과의 평균 편차치, 일본 입시제도의 상대평가지표, 옮기니를 태어난 달마다 산출한 결과 4월부터 순서대로 낮아져서 다음해 3월까지 평균 편차치는 꾸준하게 하향선을 나타낸다. 그리고 4월에서 6월생의 평균 편차치와 1월에서 3월생의 평균 편차치 사이에는 약 5에서 7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에서 7의 편차치는 지원 학교의 순위가 한 등급 다른 정도의 차이이므로 이는 자칫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다. 일본은 매년 4월에 신학년이 시작되므로 한 해의 4월생부터 다음해 3월생까지가 같은 학년이 됨. 저자는 이 사실에 근거해 탄생월에 따른 기량 차이를 설명하고 있음. 옮기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면 4월생과 다음해 3월생 간의 학력 차이가 상당히 벌어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은 만 7세이므로 4월생 아이는 개월수로 따지면 태어난 이후 84개월 동안 학습을 해온 반면 다음해 3월생 아이는 7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 13% 정도 학습 기간이 짧은 셈이다. 학습량의 누계가 10% 이상 차이 난다면 그야말로 상당한 차이다. 그런데 가와구치 교수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생과 초등학교 4학년생도 마찬가지로 4월생과 3월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은 만 14세이므로 태어난 후에 누적 학습 개월 수를 계산해보면
4월생은 168개월, 3월생은 157개월이니 그 차이가 7%밖에 되지 않는다. 학습 이론의 범위에서는 이 7%의 차이가 평균 편차치에서 아까 설명한 만큼의 차이로 이어진다고는 해석하기 어렵다. 이 차이는 과학, 사회학의 마태 효과로 설명 가능하다. 과학, 사회학의 창시자인 로버트 킹 머튼은 좋은 조건의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자는 뛰어난 연구 실적을 올림으로써 한층 더 좋은 조건을 얻게 된다는 이 우위성의 누적 메커니즘을 지적한다. 머튼은 신약 성서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라는 문장을 차용해 이 메커니즘을 마태 효과라고 명명했다. 저명한 과학자의 글은 성과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확대된 형태로 승인되는 한편 무명 과학자에게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가령 노벨상 수상자는 평생 노벨상 수상자로 살게 되는데 수상자가 되면 학계에서 유리한 지위가 부여되어 과학 자원의 배분, 공동 연구, 후계자 양성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해낸다. 반면 무명인 신인 과학자의 논문은 학술지에 실리기도 힘들고 실적을 발표하는 데 있어 저명한 과학자에 비해 조건이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마태 효과가 아이들에게도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가설이 예전부터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다. 같은 학년에서 야구팀을 만들 경우 4월생 쪽이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면에서도 발육이 빨라 아무래도 유리한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팀의 주전 선수로 뽑히고 더 질 높은 경험과 지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람은 일단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되면 의욕이 상승해 연습에 매진하게 되므로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진다. 마태 효과에 관한 시비 논의는 제쳐두고 4월생은 3월생보다 운동도 공부도 더 뛰어나다는 통계적 사실과 그 요인에 대해서 머튼이 주장한 가설은 조직에서 학습 기회의 이상적 방향성에 관해 우리에게 소중한 반성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항상 이해력이 빠른 아이를 사랑하는 한편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아이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포기하는 나쁜 습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교육을 위한 비용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에서의 교육 투자든 사회자본으로서의 교육 기회든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는 비용 대비 효과가 더 높은 아이에게 교육 투자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 초기의 성적 결과에 따라 잘하는 아이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 결과 한층 더 성적이 높아진다. 반면 타석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아이는 점점 더 힘든 여건으로 내몰리기 십상이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다 보면 세상 물정에 밝은 쓸모있는 아이만 조직 내에 받아들이게 되고 어느 정도 능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본질적으로 사물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아이, 즉 혁신의 종자가 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소외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성적이 좋은 아이들로만 이루어진 조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위태롭기 그지없다. 4월생 아이는 성적도 좋고 스포츠도 잘한다는 발생학 측면에서 생각하면 매우 부자연스러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초기의 실적 차이를 그다지 의식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롭고 긴 안목으로 사람의 가능성과 성장을 내다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다. 22. 협조할 것인가 배신할 것인가. 내시 균형. 존 내시 1928년에서 2015년. 철학자, 게임이론, 미분학 기하학, 편미분 방정식의 연구에 큰 공적을 남겼다. 내시가 제창한 내시 균형이 매우 유명하기 때문에 게임이론이 내시의 필생의 업적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내시가 게임이론 연구에 몰두한 기간은 박사과정 때와 그 후 몇 년 동안뿐으로 경력의 후반생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수학자로 연구에 몰두했다.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내시균형은 게임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게임에 참가한 어떤 참가자가 다른 선택지를 고른다 해도 기대치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 즉 균형을 이룬 상태를 가리킨다.
내시균형을 설명하기 위한 사고 실험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죄수의 딜레마다. 죄수의 딜레마는 원래 1950년 수학자이자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 엘버트 터커가 강의 때 사용한 일종의 사고 실험이다. 참고로 엘버트 터커는 내시 균형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존 내시의 지도교수였다. 죄수의 딜레마가 어떤 사고 실험인지 살펴보자. 2인조 은행 강도가 경찰에 체포되어 각자 다른 방에서 취조를 받는다. 경찰관은 두 사람의 용의자에게 다음과 같이 압박한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형기는 1년, 두 사람 모두 자백하면 형기는 5년이 된다. 하지만 만약 상대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당신이 자백하면 수사 협력에 대한 사례로 당신은 무죄 석방이 되고 상대의 형기는 10년이 된다. 이때 두 죄수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먼저 상대가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내가 자백하면 무죄 석방이고 내가 묵비하면 형기는 1년이므로 이때는 자백하는 편이 좋다. 반면 상대가 자백한다고 가정할 때 나도 자백하면 형기는 5년, 내가 묵비하면 형기는 10년이 되므로 이 경우도 역시 자백하는 편이 좋다. 즉, 상대가 자백을 하든 묵비를 하든 내게는 자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과적으로 두 죄수 모두 자백하고 5년형을 선고받는다.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채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참가자 전체의 이득이 최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이를 전문 용어로는 논제로섬 게임이라고 한다. 죄수의 딜레마는 단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참가자의 이득이 결정되는 게임인데 실제 인간 사회는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아서 협조냐 배신이냐의 선택을 몇 번이나 반복하게 된다. 몇 번이나 반복한다는 측면을 반영해서 사회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에 보다 깊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는 참가자가 각각 협조와 배신의 카드를 갖고 있다가 신호와 함께 동시에 상대에게 한 가지 카드만을 보여준다. 두 사람 모두 배신을 선택하면 둘 다 10만 원의 상금을 얻고 두 사람 모두 협조를 선택하면 둘 다 30만 원을 상금으로 받는다. 만약 한 명이 배신하고 다른 한 명이 협조하면 배신한 사람에게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협조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자, 생각해보자.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많은 상금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단순한 게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고 최종적으로 정치학자이자 미시간 대학교의 교수 로버트 엑설로드가 컴퓨터끼리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겨루게 했다.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각각 심혈을 기울여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이득을 얻을지를 경합했다. 여기서 엑설로드 교수가 만든 무작위로 협조와 배신을 출력하는 랜덤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총 15개의 프로그램이 리그전을 펼쳤다. 한 시합당 게임을 200회씩 총 5번의 시합을 실시해 평균 점수를 비교하기로 했다. 결과를 본 관계자들은 무척 놀랐다. 응모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단순한 단 3행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우승했기 때문이다. 이는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아나톨 레퍼포트가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협조를 내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전에 상대가 냈던 것을 똑같이 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상당히 단순한 프로그램이었다. 사실 이 실험에 대해서 선정 프로세스와 결과의 합리성을 두고 다양한 비판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일단 보류하고 엑설로드 교수가 말한 이 프로그램의 강점을 설명해 보려 한다. 무척 흥미로운 이야기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결코 자신이 먼저 배신하지 않는다. 우선 협조하고 상대가 협조하는 한 협조를 계속하고 좋은 녀석 전략을 구사한다. 둘째, 상대가 배신하면 그 자리에서 자신도 배신으로 돌아선다. 계속 협조하다가 상대가 배신해서 손실이 커질 경우 당장 상대에게 페널티를 준다. 좋은 녀석이지만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면 되받아친다. 셋째, 상대가 다시 협조로 돌아오면 이쪽도 협조로 돌아서는 포용성을 갖고 있다.
이미 끝난 일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깔끔한 전략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은 상대 측에서 보면 내가 배신하지 않는 한 이 녀석은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배신하면 상대도 바로 배신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서 파악하기 쉽고 예측하기도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다. 강점의 핵심을 보고 뭐야, 이거 완전 미국식 사고방식이잖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치고 이 단순한 전력은 무척 견고해서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열린 제2회 콘테스트에서 통계 해석으로 계산하는 고도의 프로그램을 비롯한 훨씬 많은 경쟁 상대들과 맞붙어서도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했다. 엑설로드는 이러한 연구 내용을 그의 책 협력의 진화에 정리하여 실었다. 게임 이론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협조 전략이 서로의 관계가 오래 지속될 거라고 믿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닐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해 보다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길 권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은 무척 다양하다. 이를테면 사람을 보면 도둑이라고 생각하라라는 격언을 인류가 지닌 지성의 결정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협조하고 상대에게 배신당하지 않는 한 계속 협조하는 프로그램이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최강의 전략으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23. 왜 기장이 조종할 때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을까? 권력 거리. 헤이르트 호프스테더 1928년부터 네덜란드의 사회심리학자, 조직, 국가, 민족 간의 문화적 차이에 관해 선구적 연구를 실시했다. 우리가 잘 알듯 대개 여객기에서는 기장과 부조종사가 직무를 분담해서 비행한다. 부조종사에서 기장으로 승격하는 데는 보통 10년 정도가 걸리며 그러기에 두말할 것도 없이 경험이나 기술, 판단 능력 면에서 기장이 부조종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과거에 발생한 항공기 사고를 조사한 통계를 살펴보면 부조종사가 조종타를 쥐었을 때보다 기종이 조종타를 잡았을 때 추락사고가 훨씬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이 문제에서 조직이 지니고 있는 불가사의한 특성이 드러난다. 조직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2인 이상의 집단이라고 정의하면 항공기의 조종실은 최소한의 조직이다. 조직에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려면 구성원 간의 의견 표명이 자유롭고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판단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이견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어 지적해야 한다. 항공기 조종실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 다른 한 사람이 반대 의견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부조종사가 조종타를 잡고 있을 때는 상사인 기장이 부조종사의 행동과 판단에 자연스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기장이 조종타를 쥐고 있을 때 부하 직원인 부조종사는 과연 기장의 행동이나 판단에 반대 의견을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대개는 심리적인 저항감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걱정되는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어도 망설이다 속으로 꿀꺽 삼킨 결과가 기장이 조종타를 잡았을 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통계로 발현된 것이다. 상사에게 반론을 제기할 때 부하 직원이 느끼는 심리적 저항감의 정도가 민족 간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네덜란드 림비르흐 대학교의 조직 인류학 연구자인 헤이르트 호프스테더는 전 세계적으로 상사에게 반론할 때 느끼는 심리적 저항 강도를 조사해 수치화했고 이를 권력거리 지수라고 정의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민 문화 및 조직 문화 연구의 1인자였던 호프스테더는 IBM의 의뢰를 받아 1967년부터 1973년까지 6년에 걸쳐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IBM 각국의 지사에 따라 관리직과 부하 간의 업무 방법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이 지적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호프스테더는 수많은 항목이 포함된 복잡한 질문표를 만들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나라에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문화적 풍토가 초래하는 행동의 차이를 분석했다. 이후 그가 쓴 논구의 대부분은 이때의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호프스테더는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아래의 6가지 유형에 따라 정의했다. 이는 호프스테더의 6가지 문화 유형으로 잘 알려져 있다. 1. 권력거리 지수 2. 개인주의 3. 불확실성 회피지수 4. 남성성 5. 장기적 적응 6. 자율성 대 통제성. 호프스테더는 권력거리를 각국의 제도와 조직에서 권력이 약한 구성원이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정의했다. 영국처럼 권력 격차가 작은 국가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이 최소한도로 억제되고 권한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3사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부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 전반에도 특권이나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 권력 격차가 큰 국가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이 오히려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고 권력 약자가 지배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권력거리의 국가별 차이는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 성향에도 크게 작용한다. 호프스테더는 단적으로 이렇게 지적했다. 권력거리가 좁은 미국에서 개발된 목표 관리 제도는 부하 직원과 상사가 교섭 자리에 대등한 위치로 나올 것을 전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사와 부하 모두 교섭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국가, 즉 권력거리가 큰 문화권에서는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호프스테더가 조사한 7국가 권력거리는 아래와 같으며 예상대로 일본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상위에 위치했다. 프랑스 68, 일본 54, 이탈리아 50, 캐나다 39, 구소독 35, 영국 35. 호프스테더는 권력거리가 큰 국가에서는 상사에게 이견을 제시하길 꺼려하는 부하 직원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며 부하에게 상사는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이므로 얼굴을 맞대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력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현재 일본의 상황을 고찰해 보면 2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준법 감시에 관한 문제다. 조직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도의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부하 직원들이 그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호프스테더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데 저항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선진국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 혁신에 관한 문제다. 이 책의 후반부에 등장할 과학자 토머스 쿤은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키는 인물의 특징으로 연령이 아주 낮거나 그 영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는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지는 아이디어를 내기 쉽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해야 기술 혁신이 가속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권력거리는 상대적으로 커서 조직 내에서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의 의견은 묵살당하기 십상이다. 이 2가지 사실에 입각하면 조직의 리더는 부하가 반대 의견을 표명할 때 귀를 기울이는 소극적 경청 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리더나 상사는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자신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찾아 나서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24. 안정이 계속될수록 축적되는 리스크 반취약성 나심 니콜러스 탈레브 1960년부터 레바논 출신의 미국 작가이자 인식론자, 독립연구가, 금융파생상품 전문가로 뉴욕 월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으며 이후 인식론 연구자가 되었다. 저서로서 블랙스완, 안티프레질 등이 있다.
반취약성이란 외부의 혼란이나 압력에 오히려 성과가 상승하는 성질을 뜻한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그의 책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반취약성이라고 표현하면 무척 딱딱하고 강한 느낌이 들어서인지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신조어 안티프레질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에는 이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소개할 소실의 언어학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범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반취약성의 의미에 꼭 들어맞는 언어가 영어에도 일본어에도 없다는 사실은 이 용어가 새로이 등장한 개념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대개 우리는 외부의 혼란이나 압력에 의해 바로 무너지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성질을 취약은 약하다는 프레글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이와 대치되는 개념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강건은 튼튼하다는 러브스트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맞을까라는 의문이 탈레브의 이 개념을 제시한 사고의 출발점이었다. 외부의 혼란과 압력이 강해지면 성과가 저해되는 성질을 취약성의 정의라고 한다면 대치되어야 하는 것은 혼란과 압력이 강해지면 오히려 성과가 상승하는 성질이라고 본 탈레브는 이를 반취약성은 프레질이라고 명명했다. 탈레브는 안티프레질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반취약성은 내구력이나 강건함을 초월한 의미다. 내구력이 있는 물체는 충격을 견디고 현상을 유지한다. 하지만 반취약성을 지니면 충격을 원동력으로 삼는다. 이 같은 성질은 진화, 문화, 사상, 혁명, 정치체제, 기술혁신, 문화적 경제적 번영, 기업의 생존, 훌륭한 레시피, 치킨 수프나 코냑을 한 방울을 떨어뜨린 타르타르 스테이크 등 도시의 융성, 사회, 법체계, 적도의 열대우림, 세균에 의한 내성 등 시대와 함께 변해온 모든 것에도 해당한다. 지구상에서 하나의 종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존재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인간의 신체와 같이 살아있는 것, 유기적인 것, 복합적인 것과 책상 위의 스테이플러와 같은 무기적인 물건과의 차이는 반취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안티프레질 스트레스나 외부의 혼란 또는 오류에 의해 오히려 조직 전체의 성과가 올라간다고 하면 좀처럼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예컨대 노이즈 마케팅도 안티프레질이라고 할 수 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실업자에서 연봉 500억 원까지 올리며 성공한 실존 인물인 증권 트레이더 조던 벨포트를 연기해 화제가 되었던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는 벨포트가 사장으로 일했던 금융 트레이딩 회사를 폄하하는 기사가 미국 경제 잡지인 포천에 게재되자 격노하는 벨포트를 아내가 달래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아내는 이 세상에 해로운 홍보란 없는 법이에요 라고 말한다. 아내의 말대로 결국 이 폄하 기사를 계기로 벨포트의 회사에는 입사 지원이 쇄도했고 이후 사업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으니 이 또한 스트레스에 의해 오히려 조직의 성과가 올라간 예로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다. 절식이나 운동이라는 부하를 걸어놓으면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 또한 반취약성 특성이다. 탈레브가 반취약성 개념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우리가 예측이 무척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쓰나미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제방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탈레브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시스템에 해를 끼치는 현상의 발생을 예측하기보다 시스템이 취약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취약성은 측정할 수 있지만 리스크는 측정할 수 없다.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카지노의 세계나 리스크 전문가를 저칭하는 무리의 머릿속 뿐이다. 나는 중대하고 희소한 현상의 리스크를 계산하거나 그 발생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블랙스완 문제라고 부른다. 취약성을 측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변동성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기 쉬운지는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현대의 예측, 예지 리스크, 관리에 접근하는 방법을 근본부터 뒤엎고 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안티프레질. 얼핏 취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취약한 시스템과 보기에 강건하지만 실은 취약한 시스템의 대비를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건축사무소 목수와 대형 종합 건설회사 사무직이라든가 동네 상점과 대형 백화점 또는 아이를 태워주는 주부용 자전거와 벤츠를 들 수 있다. 30만 원짜리 주부용 자전거와 1억 원에 달하는 벤츠를 비교해서 벤츠 쪽이 취약하다고 지적한다면 아마 대부분 의아하게 여길 것이다. 양쪽에 대한 인상이 어디까지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본 대지진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지진과 그에 동반한 초대형 쓰나미 그리고 그 후의 여진으로 인한 대규모 지진재해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까지 초래함. 옮기니 때는 도쿄마저 교통망이 완전히 마비되어 나는 사무실 근처에서 자전거를 구입해 30km나 떨어진 집까지 2시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로 이동했던 사람들은 5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 반취약성을 조직론이나 경력론에 적용해 생각해보면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 우선 조직론에 적용하자면 의도적인 실패를 설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가 적은 상황일수록 시스템은 취약해지기 마련이므로 언제나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일정하게 가해야 한다. 그 실패가 학습을 독려하고 조직의 창조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련론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단단한 경력이란 대형 시중은행이나 인류 대기업 등 인지도 높은 대규모 조직이 들어가 그곳에서 무사히 크게 실패하는 일 없이 순조롭게 출세하는 것이라고들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한 경력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말 굳건할까? 이 책을 집필하던 2018년 2월에는 이미 대형 시중은행의 인원 감축 뉴스로 사회가 떠들썩했다. 조직론 분야의 전문가에 의하면 은행 업무는 모듈화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절차의 프로토콜,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칙, 옮기니 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기계로 대체되기 가장 쉬운 분야다. 큰 조직에서 근무하며 그 안에서 줄곧 지내다 보면 자신의 기술이나 지식 같은 인적 자본과 인맥과 평판, 신용 등의 사회 자본이 대부분 기업 내에 축적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은 그 조직 사회를 떠나게 되면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즉, 사람을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의 대차대조표는 그 사회에서 나오는 순간 취약해지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능한 한 젊을 때 많은 실패를 맛보는 것, 여러 조직과 커뮤니티를 경험하면서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을 한 장소가 아닌 분리된 여러 장소에서 형성하는 것 등의 요건이 중요해진다. 하나하나의 조직과 커뮤니티는 취약할지도 모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과 커뮤니티의 존속보다도 그 사람의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의 축적이다. 만약 속에 있던 조직과 커뮤니티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소속된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사회 자본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고 아메바형으로 분산되어 유지될 수 있다. 이 고찰을 꾸준히 해나가면 탈레브가 지적하는 반취약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모델이나 성공의 이미지를 바꾸라고 재촉한다는 걸 알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신의 경력을 최대한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앞일을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에서 겉으로 보기에 강건해 보이는 시스템이 실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경력의 반취약성을 어떻게 끌어들여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3장 사회에 관한 핵심 콘셉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5. 어떻게 시스템은 인간을 소외시키는가? 소외. 카를 마르크스. 1918년에서 1883년, 1818년에서 1883년. 독일 프로이센 왕국 출신의 철학자, 사상가, 경제학자, 혁명가. 1845년에 프로이센 국적을 이탈한 이후로는 무국적자였다. 1849년 31살에 영국으로 건너간 후 영국을 거점으로 활동했다. 프리드리히 엥길스의 협력을 얻어 포괄적인 세계관 및 혁명 사상으로서 과학적 사회주의, 즉 마르크스주의를 수립하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필요성을 설파했다. 평생을 몰두했던 자본주의 사회 연구는 자본론으로 결실을 맺고 그 이론에 의거한 경제학 체계는 마르크스 경제학이라고 불렀다. 20세기 이후의 국제 정치와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소외는 마르크스가 남긴 수많은 키워드 가운데 비교적 오용되기 쉬운 용어다. 그러나 난해한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세상 곳곳에서 소외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알아두면 다양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외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지만 이것이 인간에게서 떨어져 나와 오히려 인간을 조종하는 양상을 보인다. 많은 해설에서 주로 서먹서먹해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서먹해지는 것뿐이라면 소외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되므로 실제로 심각한 피해는 없다. 소외가 큰 문제인 까닭은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에 인간이 휘둘리게 된다는 데 있다. 남녀관계로 비교하면 서먹해진다는 것은 마치 타인을 대하듯 거리감이 생긴다는 느낌이 들지만 사회에서의 소위, 휘둘리게 된다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마르크스는 그의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귀결로 4가지 소외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노동 생산물로서의 소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 노동에 의해 노동자가 만들어낸 상품은 전부 자본가의 소유가 된다. 사냥꾼이 산에서 사냥한 곰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공장에서 완성된 상품을 공장 직원이 마음대로 집에 가져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은 회사의 자본이며 대차대조표의 재고자산으로 계상된다. 대차대조표에 계상된다는 것은 이 상품이 회사의 자산이며 주주, 즉 자본가의 소유라는 의미다. 자신의 노동으로 생산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것이 아니며 더구나 상품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노동 생산물로서의 소외다. 둘째는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다. 현재는 이 지적이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대부분 고통과 지루함을 느끼고 자유를 억압받는 상태에 있다.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분업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주장한 결과 노동은 인간에게 지루하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마르크스는 이 상황을 문제로 삼았다. 본래 노동은 인간에게 창조적인 활동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임금 노동자에게 왜곡되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임금 노동제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인간은 노동을 하는 동안 자기를 느끼지 못하며 힘든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비로소 독립된 자신으로 설 수 있다. 이것이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다. 셋째는 위의 2가지를 통해 다다르는 것으로 바로 유적 소외다. 유적은 꽤 기이한 번역이다. 원서를 확인해보면 독일어로는 가퉁,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스페이시스가 되는데 종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이해가 쉽다.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보면 독일어인 가퉁과 영어
스페시스는 약간 다르다. 마르크스의 경제학, 철학 초고를 영어로 번역한 마틴 밀리건은 원래의 독일어가 품고 있는 뉘앙스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상당히 고전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유적 소외란 무엇인가? 마르크스는 인간을 유적 존재, 즉 어떤 종류에 속해 있어 그 속에서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생물체로 정의했다. 하지만 분업이나 임금 노동에 의해 건전한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노동자는 자본가가 소유한 회사나 사회의 기계적인 부품, 즉 기어, 톱니바퀴가 되고 만다. 이것이 유적 소외다. 넷째, 인간, 즉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인간다움으로부터의 소외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인 인간의 가치는 사회나 회사의 톱니바퀴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일하는가 하는 생산성만을 요구받는다. 이에 따라 인간의 관심은 얼마나 짧은 노동으로 재빨리 돈을 벌까에 집중되어 인간다운 노동이나 증여에서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타인에게서 얼마나 빼앗을까, 타인을 어떻게 앞지를까에만 전념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으로부터의 소외다. 이렇게 마르크스가 지적한 네 가지 소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마르크스는 소외를 원래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 전개되는 노동과 자본의 분리 혹은 분업에 의한 노동의 시스템화가 초래되는 폐해로 규정했다. 소외를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확대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에 의해 자신들이 휘둘려 훼손당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소외가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누구도 이를 제어할 수 없다. 제어는커녕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채 수많은 사람이 휘둘린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 살펴보면 기업의 인사평가 체계가 그러하다. 당연히 조직의 실적을 최적화하려는 목적으로 인사평가 제도라는 수단이 개발되었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인사평가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탓에 당초의 목적이었던 조직의 성과를 최적화한다는 관점에서는 거의 평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일종의 소외다. 한마디로 소외는 목적과 시스템 사이의 주종 관계를 역전시켜 시스템이 주가 되고 목적이 종속되게 만든다.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을 만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정말로 그 시스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시스템이 원래 있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되레 다른 문제만 더 불거지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향은 인사평가 제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최근의 비유를 하나 들자면 기업 지배구조, 주주가 기업 경영을 감독하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 옮기니에 관련된 규제나 규칙도 아마 30년 후에는 불명예스러운 사례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기업 활동에서 윤리적인 측면의 규율은 무엇보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윤리관이나 도덕관에 좌우된다. 이 부분에 관한 조치는 생각 않고 규칙을 정해 그 준수 상황을 외부에서 감시하는 데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는 회계제도를 아무리 정비해도 분식 결산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규칙이나 시스템으로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자연히 소외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자발적인 이념과 가치관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26. 독재에 의한 질서 대 자유가 있는 무질서. 리 바이어던, 토머스 홉스, 1588년에서 1679년. 영국의 철학자, 1651년에 저술한 대표적인 리 바이어던으로 사회계약 이론을 확립하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정치 철학의 초석을 구축했다. 또한 정치 철학에 대해 역사, 법학, 기하학, 신학, 윤리학, 일반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공헌했다. 리 바이어던이라는 용어는
토머스 홉스가 만든 조어가 아니라 구약성서에 나오는 거대한 괴물의 이름이다. 구약성서 욥기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새벽의 반짝임과 같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입에서는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불티가 사방으로 흩날린다. 목에는 맹위가 깃들고 얼굴에는 위협의 기운이 넘쳐 흐른다. 구약성서 욥기 41장 중에서 이 묘사를 읽으면 이건 고질라나 다름없잖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홉스가 이미지를 그린 것은 틀림없이 사람의 지혜가 미치지 않는 거대한 힘이었을 것이다. 홉스는 세계라는 구조의 이상적인 모습을 두 가지로 전제하고 사고 실험을 실시했다. 두 가지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 2. 인간이 원하는 것은 희소하고 유한하다. 참으로 기계적인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고관은 홉스보다 조금 후에 등장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조금 어렵게 말하면 유물론적 세계관 또는 기계론적 자연관이라고 한다. 정신이나 정서를 배제한 채 타이머 같은 시장 장치로 무언가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려는 기계적인 세계관이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렇게까지 부자연스럽게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홉스가 살던 17세기 말은 아직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사고가 주를 이루던 시기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와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단으로 규정되어 화형에까지 처해있던 시대이므로 당시 홉스의 사고는 무척 혁명적인 것이었다. 이야기를 다시 되돌리면 홉스는 이 두 가지 명제에서 필연적으로 이끌려 나오는 사회의 상태가 바로 만인에 의한 싸움 상태라고 보았다. 희소한 것을 서로 빼앗기 위해 서로가 싸우는 지금식으로 말해 디스토피아야말로 세상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홉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토지경작도 항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로로 수입되는 물자의 이용, 편리한 건물, 많은 힘이 필요한 물건, 운반도구, 지표면에 관한 지식, 시간 계산, 기술, 문자, 사회,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행하게도 끊임없는 공포와 폭력에 의한 죽음의 위험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의 생활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불결하고 잔혹하며 심지어 짧다.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당연하지만 이는 누구에게도 행복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소유물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으니 당신도 나의 소유물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라는 사고관이 생겨난다. 사회의 구성원 전원이 규칙을 정하고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홉스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다. 홉스에 의하면 칼 없는 계약은 단지 듣기 좋은 말에 지나지 않으며 몸을 지켜주는 힘이 전혀 없다. 요컨대 규칙을 깼을 때 벌칙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규칙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자를 벌할 만큼의 권력을 지닌 권위체를 중앙에 둘 필요가 생겨났다. 그 권위체가 사회 구성원과 계약을 맺고 규칙 위반을 엄격히 감독하는 데 전원이 합의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박탈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거대한 권위체를 두고 그 권력으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 거대한 권위체를 거대함과 두려움에 빗대어 리바이어던이라고 명명했다. 여기서 이 책 첫머리에 언급한 프로세스로부터의 배움과 아웃풋으로부터의 배움을 생각해보자. 홉스의 아웃풋을 단순히 정리하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큰 지적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조직이 있다고 할 때
권력을 집중시켜 안정을 되찾으려는 사람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권력을 갖는 권위체가 필요하다는 홉스의 주장에 강하게 설득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홉스의 주장을 다루는 것은 본래 홉스의 의사가 아니며 고찰의 인용이라는 점에서도 옳지 않다. 홉스가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 사고의 프로세스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고 프로세스를 홉스는 다음과 같이 절묘하게 밝혔다. 사람들이 외적의 침입이나 서로의 권리 침해로부터 몸을 지키고 자신의 노동과 대지에서 얻은 수확으로 자신을 부양하며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공공의 권력이다. 이 권력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개인 혹은 합의체에 그들이 지닌 모든 능력과 강인함을 넘겨주는 것이다.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홉스는 무조건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인간과 사회의 성질에 관해 얼마간 가정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 홉스의 주장은 우리에게 거대 권력에 지배된 질서 있는 사회와 자유롭지만 무질서한 사회 중 어느 쪽이 사람들에게 바람직할까 하는 한 가지 물음을 던진다. 물론 홉스의 답은 전자였다. 홉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고찰할 때는 홉스가 피로 피를 찢는 청교도 혁명 1640년에서 1660년 영국에서 청교도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최초의 시민혁명 옹기니 이 절정이던 시대를 살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에게 국가를 통치할 권리를 부여받은 국왕이 처형되어 사회는 혼란 상태에 빠졌고 홉스가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도 대부분 난세 속에서 가혹한 인생을 살았다. 일시적인 평화도 군사적인 독재에 의해 겨우 유지되던 시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살았던 홉스가 자유가 있는 무질서보다 독재에 의한 질서를 원했던 것은 무리수가 아니다.